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살다가 한국으로 이민 온 김정호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1965년 제가 5살 때였어요. 토론토의 차가운 공기가 제 작은 뺨을 때리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어린 마음에는 그저 새로운 모험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험이 정체성의 긴 줄다리기가 될 거라는 걸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각각 대학 교수와 간호사로 일하셨지만 캐나다에서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시며 새 삶을 시작하셨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자랐고 저는 마이클이라는 이름으로 새 학교에 적응해 나갔어요. 집에서는 한국어, 학교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며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어요. 우리 반은 가족 역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각자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발표해야 했어요. 저는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제게는 한국에서의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생활, 할아버지의 6.25 전쟁 경험, 우리 가족이 캐나다로 오게 된 이유 등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발표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이라고 말하자마자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너 북한에서 왔어?" 라고 물었어요. 당황한 저는 "아니, 나만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다른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김치를 언급했을 때 누군가 "냄새 나는 음식이잖아" 라고 소리쳤어요. 선생님은 진정시키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영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져갔어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발표를 중단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발표가 잘 됐어요라고 거짓말했죠. 저는 그날 밤 제 방에서 조용히 울면서 한국에서의 기억들을 되새기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이곳에 속하는 걸까? 이 사건 이후 저는 한동안 제 한국인 정체성을 숨기려고 했어요. 집에서도 한국어 대신 영어로 대답하기 시작했고 도시락에 김치나 한국 음식이 들어있으면 화장실에서 몰래 먹거나 아예 버리기도 했어요. 부모님이 학교 행사에 오실 때면 그들의 억양이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지만 9살 아이에게는 다름이 견디기 힘든 무게였어요. 대학교 1학년 저는 토론토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한인 2세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안정적인 전공을 선택했죠. 그러던 어느 날 교내 한인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설날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인 학생들은 대부분 저보다 훨씬 한국어를 잘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제게 한국어로 질문했을 때 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고 그 학생은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어요. "너 진짜 한국인 맞아?" 라는 질문이 날아왔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소외감을 느꼈어요. 캐나다인들 사이에서는 너무 동양적이라는 이유로,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너무 서양적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기분이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한국 음식점에 가자고 제안했고 저는 동행했어요. 메뉴를 보는데 제가 잘 모르는 음식들이 많았어요. 집에서는 주로 부모님이 해주시는 김치찌개, 불고기 같은 기본적인 한식만 먹었기 때문이에요. "너 이것도 모르니?" 라는 놀림에 저는 점점 움츠러들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캐나다에선 늘 아시안으로 분류되고 한국인들 사이에선 너무 캐나다화되었다고 느껴졌어요. 이 경계에 선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처음으로 깊이 실감했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으로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고민을 털어놓았죠. 아버지는 오랜 침묵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호야, 넌 누구의 기준에도 맞출 필요가 없어. 내가 한국과 캐나다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진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렴." 그 말씀이 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지만 정체성이라는 퍼즐을 맞추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토론토의 한 금융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는 드디어 제 삶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했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으며 인턴십 경험도 있었어요. 첫 몇 달은 순조롭게 지나갔어요. 열심히 일했고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가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과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내심 기대했어요.
제 배경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용기를 내어 팀장에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팀장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마이클, 내가 한국계라는 건 알지만 이건 진짜 한국어와 문화를 깊이 이해해야 하는 프로젝트야. 우리는 진짜 전문가가 필요해. 저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마치 제가 가짜 한국인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더 큰 문제는 그 후에 찾아왔어요. 회사는 한국에서 온 컨설턴트를 고용했고 그 프로젝트 팀에는 다른 백인 동료들이 선발되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들은 저에게 한국 문화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설명하려 들었어요. 한 번은 제가 보고서에 잘못된 한국 비즈니스 관행을 지적했을 때 한 동료가 마이클, 넌 여기서 자랐잖아. 지금의 한국은 내가 알던 것과 다를 거야 라고 말했어요. 사실 저는 성인이 된 후에도 여러 번 한국을 방문했고 부모님을 통해 한국 문화와 연결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런 노력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직장에서는 제 아시아인 외모 때문에 다르다고 여겨지면서도 정작 아시아 관련 업무에서는 충분히 아시아적이지 않다고 판단받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많은 이민자 자녀들이 경험하는 보이지 않는 천장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65세가 된 지금 60년 가까운 캐나다 생활을 돌아보면 가슴이 무거워요. 수십 년간 저는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지쳤어요. 나이가 들수록 어린 시절의 기억들, 한국에서의 짧았지만 강렬했던 추억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최근 몇 년간 특히 은퇴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커져만 가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토론토의 고층 빌딩들 대신 한국의 산과 강을 보고 싶어요. 영어로 대화하는 이웃들 대신 모국어로 소통하는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요. 특히 동네 공원에서 같은 나이대의 한국 노인들과 바둑을 두거나 산책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아내는 제 생각을 이해하지만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과 손주들을 두고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근교의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역이민을 고려하였어요. 이제 남은 인생 저는 뿌리를 찾아 돌아가고 싶었어요. 60년 가까이 경계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마지막만큼은 온전히 제 자신으로 김정우로 살고 싶었어요. 캐나다에서의 긴 여정이 저를 많이 성장시켰지만 이제는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 평안을 찾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마침내 아내와 자녀들에게 제 마음을 터놓았을 때 예상과 달리 그들은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특히 아내는 당신이 행복하다면 나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저희 자녀들도 아버지께서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사셔야 해요라며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우리는 서울 분당의 아담한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토론토의 집은 팔지 않고 큰 아들 가족에게 맡겨두었어요. 캐나다와의 연결을 완전히 끊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귀국을 결정한 후로는 한국어 공부에 더 열심히 매진했어요. 60년 가까이 써온 언어지만 현대 한국어와 제가 기억하는 한국어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어요. 2024년 봄 저는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나 안도감을 넘어선 마치 오랜 시간 끝에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깊은 평안함이었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한국의 공기가 저를 반겼어요. 어린 시절 기억 속에만 존재하던 그 특유의 냄새와 습도가 저를 감쌌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이 많이 변했을 텐데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 생활에 완전히 녹아들었어요. 오히려 왜 진작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캐나다에서 살 때는 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토론토 외곽에 있는 미시소가라는 도시에 살았는데 출퇴근하려면 고속도로에서 1시간 이상 차 안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아침 7시에 집을 나서도 회사에 도착하면 이미 8시 30분이 넘어 있었죠. 퇴근 시간에는 더 심했어요. 5시에 퇴근해도 집에 도착하면 보통 6시 30분에서 7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려 해도 3040분 운전해야 했고 장을 보러 가는 것도 10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했어요. 대중교통은 있긴 했지만 버스가 1시간에 한 번 오거나 아예 운행하지 않는 노선도 많았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차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첫 출근 날 저는 집 앞에서 버스를 탔어요.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버스 도착 시간을 앱으로 확인하고 정류장에 도착하니 3분 만에 버스가 와서 탑승했어요. 그리고 15분 만에 제가 자원봉사를 하기로 한 노인복지센터에 도착했어요. 캐나다였다면 적어도 30분은 운전해야 했을 거예요. 서울에서는 어디든 지하철로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지하철역마다 몇 분 간격으로 열차가 오고 환승도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차가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택시도 필요할 때 몇 분이면 잡을 수 있고 앱으로 호출하면 더 편리했어요. 캐나다에서는 택시를 부르면 적어도 20분은 기다려야 했거든요. 가장 신기했던 건 주차 걱정이 없다는 점이에요. 캐나다에서는 외출할 때마다 주차할 곳이 있을까? 고민했어요. 특히 토론토 다운타운은 주차비가 시간당 $20가 넘는 곳도 있어서 외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주차 문제를 고려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하철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냥 대중교통 타고 가면 끝이니까요. 주차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대학 동창인 친구를 만나러 홍대에 갔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는 이메일로만 연락하던 친구였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거의 30년 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길 막힐 텐데 하면서 고민했을 텐데 지하철 타고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친구를 만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문득 캐나다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항상 차를 운전하고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한국 대중교통을 극찬하는구나.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이었어요. 캐나다에서 작은 서류 하나 떼려면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려면 먼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예약 가능한 날짜가 보통 몇 주 후였어요. 그렇게 기다린 후 방문하면 또 몇 시간을 대기해야 했죠. 한 번은 여권을 갱신하러 갔다가 5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어요. 정말 하루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부24 앱으로 클릭 몇 번이면 많은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집에서 프린트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동사무소에 가도 10분 안에 서류 발급이 완료돼요. 처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러 갔을 때는 아마 오래 걸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번호표를 뽑고 5분 만에 불렀어요. 서류 작성하고 사진 찍고 나니 10분도 안 걸려서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공공기관의 업무 속도가 엄청 빨라져 있었어요. 한 번은 건강보험증을 등록하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갔어요. 캐나다 경험상 이런 일은 보통 하루가 걸리는 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 걱정했는데 1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직원에게 이제 끝인가요? 물어보니 웃으면서 네,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캐나다에서는 건강보험 카드를 신청하면 보통 46주 정도 기다려야 카드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작은 일 하나 처리하는데도 몇 달씩 걸릴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끝나서 신기했어요. 정말 시간 낭비가 없어요. 은행 업무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데 캐나다에서는 예약하고 여러 서류를 준비하고 최소 1시간 이상 걸렸는데 한국에서는 30분 만에 모든 것이 완료됐어요. 게다가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의 기능이 너무 다양해서 은행에 직접 갈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감동한 부분 중 하나는 의료 시스템이에요.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은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장점이지만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 큰 단점이었어요. 가정의를 만나려면 보통 23주를 기다려야 했고 전문의를 만나려면 3개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MRI나 CT 같은 정밀 검사는 응급 상황이 아니면 6개월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응급실에서도 6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었죠. 한 번은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예약했는데 4개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동안 계속 통증을 참아야 했죠. MRI 촬영은 그 후에 또 2개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결국 진단부터 치료까지 거의 반년이 걸렸어요. 이런 경험이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냥 당일 예약이 가능하고 의사와 바로 상담 후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MRI도 빠르면 며칠 내 촬영이 가능하죠. 한국에 온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캐나다였다면 일단 가정의를 예약하고 몇 주를 기다려야 했겠지만 한국에서는 근처 정형외과에 전화해서 당일 예약을 잡았어요. 오후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X-레이까지 찍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디스크가 약간 튀어나온 것 같다며 MRI 촬영을 권했어요. 놀랍게도 이틀 후에 MRI 예약이 잡혔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를 시작했어요. 캐나다였다면 최소 반년은 걸렸을 과정이 일주일 만에 끝난 거예요. 한 번은 감기에 걸려 병원을 갔는데 바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5분 만에 약을 받았어요. 그 순간 캐나다에서 병원 예약 잡느라 스트레스 받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 여기선 아플 때도 안심이 되겠구나. 게다가 의료비도 캐나다에서는 무료였지만 한국에서도 건강보험 덕분에 매우 저렴했어요. MRI 촬영을 해도 본인 부담금은 10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캐나다에서 살 때는 외식이 너무 비싸서 거의 매일 직접 요리를 해야 했어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면 한 끼에 최소 20달러, 보통은 3,040달러는 지출해야 했어요. 그래서 주로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해 먹었죠. 캐나다에는 배달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서 피자나 중국 음식 같은 몇 가지 음식만 배달이 가능했어요. 그것도 배달비가 보통 10달러 이상이었고 팁까지 주면 음식값보다 배달비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배달앱 하나로 수많은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등 정말 다양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가격도 캐나다보다 훨씬 저렴해요. 게다가 음식이 더 맛있고 종류도 다양하죠. 배달비도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아주 합리적이에요. 한 번은 밤늦게 치킨이 먹고 싶어서 배달 앱을 켰어요. 캐나다였다면 늦은 시간에는 대부분의 음식점이 문을 닫았을 텐데 한국에서는 밤 11시에도 주문할 수 있는 치킨집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주문하고 불과 20분 만에 따끈한 치킨이 도착했어요. 그때 이게 한국의 배달 문화구나라고 실감했어요. 캐나다에서는 배달비만 10달러 이상이고 음식도 한정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떤 음식이든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바로 집 앞까지 옵니다. 심지어 커피, 아이스크림, 편의점 상품까지 배달이 가능한 것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런 걸 경험하니 한국에서 살면 삶의 질이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생활에서 또 하나 편리한 점은 편의점이에요. 캐나다에도 편의점이 있긴 하지만 한국의 편의점처럼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한국의 편의점에서는 택배를 보내고 받을 수 있고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고 심지어 간단한 식사까지 할 수 있어요.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밤늦게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늦은 시간에 뭔가가 필요하면 큰 마트까지 차를 타고 가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집 앞 편의점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인터넷 속도도 캐나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요. 캐나다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느린 편이고 요금도 비싼 편이었어요. 한 달에 100달러 정도를 내도 가끔 끊기고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요. 영상 통화를 할 때도 끊김없이 선명하게 할 수 있어서 캐나다에 있는 아들과 손녀와 영상 통화를 자주 하게 됐어요. 쇼핑도 정말 편리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대부분 다음 날이나 이틀 안에 배송이 완료돼요. 캐나다에서는 아마존 프라임을 이용해도 보통 일주일은 기다려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몇 시간 만에 배송되는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 서비스까지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빠른 배송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캐나다에서의 삶이 점점 더 멀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편리한 생활 덕분에 너무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어요. 출퇴근길이 편해졌고 공공서비스가 빠르고 편리해요. 병원 갈 때 기다릴 필요가 없고 배달 음식 덕분에 매일 다양한 음식을 즐깁니다. 이제는 차가 없어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차가 있으면 주차 걱정, 기름값 걱정, 보험료 걱정 등 스트레스만 더해질 것 같아요. 아파트에 이사 온 후에는 이웃들과의 교류도 생겼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또래 어르신들과 매일 아침 단지 내 공원에서 만나 함께 걷기 운동을 해요. 캐나다에서는 이웃과 인사만 하는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서로의 집에 초대해 식사도 하고 주말에는 함께 근교로 여행을 가기도 해요. 한국 사회가 외국인들에게는 폐쇄적이라고 하지만 저처럼 한국인이면서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져요.
무엇보다 이제는 더 이상 이곳이 내 나라가 맞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캐나다에서는 항상 어딘가 소속감이 부족했어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아시안 노인으로서 미묘한 차별을 경험한 적도 있었고 항상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록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역시 이곳이 내 뿌리라는 느낌이 들어요. 거리를 걸을 때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편안함을 느껴요.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어요. 이제는 다시 어디로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한국이 제 집이니까요. 물론 한국 사회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노인 빈곤 문제나 급격한 노령화, 청년 실업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안전함, 그리고 무엇보다 내 나라라는 소속감이 주는 안정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예요. 편리한 교통, 빠른 공공서비스, 좋은 의료 시스템, 맛있는 음식, 이 모든 걸 갖춘 나라에서 사는 게 정말 행복하다고 느껴집니다. 오늘도 한국에서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며 다시 한번 생각해요. 한국에 돌아오길 정말 잘했다. 가끔 캐나다에 있는 아들과 통화할 때 아빠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아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럼 너무 좋아. 너희도 기회가 되면 한번 한국에서 살아보는 게 어때? 라고 대답해요. 제 아들 가족도 언젠가 한국에서의 삶을 경험해 보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어쩌면 저의 이런 만족감은 젊은 세대와는 다를 수도 있어요. 은퇴한 노인으로서 느끼는 편리함과 취업과 경쟁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느끼는 한국 사회는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저 같은 노년층에게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남은 인생 고국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가끔 아들 가족이 방문할 때 한국의 멋진 점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 제 작은 꿈이 되었어요. 30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고국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